석동제와 이규준. 자, 우리 교재에 113쪽. 자, 113쪽입니다. 113쪽. 5장 113쪽.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13쪽에서 143쪽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재에 있는 그 시들 하나하나 이제 한 시를 가지고 다 풀었잖아요. 그죠? 한 시를 다 풀고 설명을 해서 그 공간, 저기 석동 서당이거든요. 이 석동 서당이 있는 석동 서당에서의 이제 이규준 선생의 모습하고 또 이규준 선생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시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어찌 보면 뭐 제가 그 이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 장소 뭐 예컨대 뭐 관광 가이드인데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내용만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논문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서 좀 무게감이 있는 책입니다. 자, 석동제와 이규준. 자, 이규준은 어떤 인물일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의학자 이규준 선생은 이 천문학자이면서 한의학자이면서 유학자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여러분들 허준 아시죠? 이 허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한의학자인데 허준 이후에 아마 사상의학 이렇게 해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라고 한 사상의학에서 이제 대가인 바로 이재마, 그죠? 이재마 선생이 있습니다. 이 북쪽의 이재마이고 남쪽의 이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규준 선생은 이재마와 동시대 이재마 선생과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같이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북쪽의 이재마, 남쪽의 이규준이라고 하는 그만큼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규준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런 대단한 한의학자가 이제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은 그 굉장히 복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곳입니다. 이규준 선생은 생전에 그 약전리라고 해서 이제 이규준 선생이 그 한약에 쓰이는 약재를 재배를 했어요. 재배를 했는데 이 고을에 있는 곳에서 약재를 재배해 가지고 약재를 재배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겠죠, 그죠? 이제 이득이 가도록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규준 선생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이 한의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이 약재를 재배하도록 해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굉장히 그 풍족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규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규준 선생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 있네요. 자, 요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석동 서당이 있던 요 집이 석동 서당은 없어지고 석동 서당이 있던 요 집이 그냥 일반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제 서당이 있던 자리가 서당에 건물은 다 없어지고 다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뭐 1970년대에 집을 이렇게 지어 버렸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포항 지역에
이걸 보면 포항 지역의 어떤 그 문화적 그 수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버려두고 어, 뒤에 볼까요? 뒤에 보면 더 합니다. 자, 이 석등서당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 보이는 이제 풍경이고 많이 황폐화되었죠. 그리고 요 건너편에 요 이 바다가 보이죠. 언덕.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이 바다 보이는 곳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이 도구에서 이제 머물렀던 인물이 바로 이규준 선생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규준 선생의 목판입니다. 이 목판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귀한 목판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죠? 쌓아놓고 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 포항에서는 이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목판에 의례 권삼, 의례 권삼,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쌓아놨습니다. 자, 이 목판, 이 귀한 목판을 막 쌓아놔 버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목판에는 이렇게 요 다리 인체 다리 있잖아요. 다리 인체를 그려놓은 이 목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던데 여기는 장기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곡 선생의 이제 목판 중에 이 장기라든가 인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석곡 선생의 그 문집, 그죠? 문집을 비롯한 한의학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목판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물들이 참 대단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전에 이제 약초받던 이제 절구인데 요 마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구 선생님 묘소인데 이 묘소를 가꾸는 거는 이제 그 영남의 한의학을 하는 유학자들이 한의하는 한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석곡 선생의 묘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이 와서 참배를 하고 이제 한의사들이 모여서 참배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 이제 그 석국 선생이 사시던 바로 이곳인 예전에 이육사 선생이 머물던 곳입니다. 이육사 선생이 이 포항에 이제 머물면서 포항에 이제 이 도구 요 지역에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석곡 서당이 있던 여기서 머물면서 이 청포도라고 하는 이 시를 이 시는 이제 안동에 가서 썼다고 합니다. 직접 썼는데 실제 그 초안 구상은 바로 이곳에서 도구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 번 적셔도 좋으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하던 시절에 그죠? 청포를 입고 이제 찾아오는 손님 이렇게 청포에서 희망 꿈을 이야기하던 그래서 이 그 청포도 그죠? 이 청포도 단지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생산이라고 하는 포도주 생산이 바로 이쪽에 일제강점기 때 포도주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생산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구 석곡서당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언덕에 이렇게 청포도를 이제 심어 놓고 했습니다. 이 청포도 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을 하고 이 둘레길을 이렇게 이제 문화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석동제가 여기 있고요. 자, 요렇게 문화공원은 여기 있는데, 실제 이 석동제가 있는 이쪽 이 공간, 자, 이 공간이 이 포도나무, 자, 아무튼 요 부분이 이제 포도 생산지, 동양에서 최고로 큰 포도 생산지였다 하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수확이 된 포도가 일본으로 갔겠죠. 예, 그래서 자, 동시대에 한의학을 빛낸 3대 의가라고 하면 황도연, 이재마, 이규준입니다. 자, 이규준 선생인데요. 이재마는 사상 체질을 가지고 이제 북쪽에 이제 이재마, 남쪽에 이규준, 이래서 부양론, 소문대요, 의감중마 등 여러 가지 한의학 서적이 이제 있습니다. 이 부양론이 이규준 선생이 주창하던 이 논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론에 따라서 뭐 제가 한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다 합니다. 자, 이규준이 이 한의학계에서는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곡은 이제 아까 한의학자이면서 유학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자의 개념, 유학자의 학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먼저 이 석곡은 영남 학파 사람인지 기후학파 사람인지 이 학맥에서 어느 쪽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선생의 도는 전수받은 곳이 있구나. 석담과 하양에서 이제 석담이면 이제 율곡이가 바로 이제 석담입니다. 이 석담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하면 자, 이 석담 율곡이 요죠. 예, 석담 율곡. 석담과 화양의 근원을 둔다.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율곡이와 이제 우암 송시열계. 뭡니까?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의 인물입니다. 자, 석곡은 영남에 거처하면서 기호학을 따른 인물이다. 석담과 하양의 근원을 두고 매산과 입헌을 스승으로 섬겼다. 매산 홍직필. 자, 여러분들 요 호가 나오면 한번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매산이 누군지. 매산 홍직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매산 홍직필. 그 다음에 이제 매산과 입헌을 스승으로 섬겼다. 입헌 한운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조병덕, 그 다음에 입헌 한운성, 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죠. 자, 하양에서 매산으로 갔다가 매산에서 이제 숙제 입헌 이렇게 해서 이규준 선생은 매산 입헌의 그 파맥을 가지고 있는 임재서찬교의 제자로 이규준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석곡상고 극제 이선생, 극제 이공민 선생, 극제 이공민 선생의 제문입니다. 이 제문의 내용입니다. 뭐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석곡 선생이 쓴 극제 이 선생 제문에 자, 요 극제 이 선생의 제문에 보면 여기 석곡의 사성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석곡 선생은 뭐 석담, 화양, 율곡과 우암 학맥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산과 입헌을 스승으로 섬겼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석도사 임재. 자, 임재 서찬규, 그죠? 선생의 제문. 자, 임재 서찬규 선생의 제문을 보면 석곡 선생이 이 임재 서 선생을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을사년 정월 22일 의군부도사 임재 서 선생께서 달성의 남산에 있는 본댁에서 별세하였다. 문화생인 월성 이규주는, 자, 이랬습니다. 문화생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서도사, 서임재, 서창규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문화생이다. 이분의 문화생이 바로 월성의 이규준이다. 그래서 이규준은 임재 서창교 선생의 제자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임재를 이렇게 하면 요 위에 보세요. 매산과 입헌을 스승으로 섬겼다 하니까 입헌 매산.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화담과 화양의 근원을 두고 석담, 화담, 그 다음에 매산과 입헌 계열, 입헌 한은성 파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규준 선생이. 자, 여기에 석곡상고 제도사 임재 선생문 여기에 또 보면 여기 찾아뵙고 이렇게 장례식 때는 상여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물고기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들고 올라가서 이제 참배를 한 겁니다. 석담에게 연언을 두고, 이제 스스로가 석담에게 연언을 뒀다라고 하고, 화양의 뒤를 쫓았다. 매산에게서 훌륭한 곡조 배웠으니 인제 육성의 숲이었다. 숙제와 고산은 호남에서 크게 떨쳤고, 숙제, 고산 요는 계열이 이제 이 호남 계열이고, 매산으로 내려와서 입헌 영남 계열로 이렇게 오고, 요는 호남 계열로 가서 이렇게 갔겠죠. 영남의 큰 스승은 바로 입헌과 우리 선생이다. 저 임재 서찬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항맥을 이규준 선생은 자신의 항맥을 임재 서찬규, 입헌 한운성, 매산 홍직필, 화양 송시열, 석담 이이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승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유학에서는 뭐 어찌 됐든 이제 이 덕성을 배워서 그 덕성을 깨닫는 그러한 존재이다. 기본적으로 이 도덕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자, 이거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의 이유는 뭐냐면, 학문의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지선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선에 머물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천하대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 완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함께 공동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제 수양을 하는 그 부분들은 결국 이 지선에 머무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곡 선생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 조선 사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물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한 인물, 살아갔던 인물,
이 바로 이 석곡 이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곡 선생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명원무, 천명은 원래 무 없다. 뭐가 없느냐? 분기리, 기와 리가 나누어짐이 없다라는 거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어떤 또 하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남학에서는 이와 기를 나누죠. 이와 기를 나누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석곡 선생은 이제 기호학맥을 따르기 때문에 천명,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다. 나뉘어지지 않게 되었다.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천명은 원래 없다. 뭐가 없느냐면 이와 기로 나뉘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림들은 어찌해서 그런데 이 기를 나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기를 나누는 거죠. 이와 기를 나누어서 기와학파는 이제 이 기를 나누지 않고 보고 영남학은 이 기를 나누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당이 생긴 겁니다. 자, 사림들이 어찌해서 이르렀는가? 투쟁에 이르렀는가? 그죠? 빙염이라고 하는 서로 빙과 염 뭡니까? 빙과 염은 뭡니까? 이게 얼음과 불꽃처럼 다투게 되었는가? 다툼에 이르렀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음과 불 사이, 이 얼음과 불의 이 부분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원수처럼 다퉜다. 나시타파 동서당, 동당과 서당이죠. 동인과 서인이죠. 동인과 서인을 타파하는 거죠. 타파했으면 해내 화평. 해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화평해지고 또 시기와 질시 같은 것들이 멀리 갔을 텐데 없었을 텐데. 자, 그래서 그 석곡 선생은 이 기호학맥을 따르기 때문에 이 길을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이제 그래서 천명엔 본래 이기가 나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와 기는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서로 원수처럼 다투게 되었다. 물과 불처럼, 그죠? 물불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당시 동서붕당 타파했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서 시기와 질시가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움에는 6등급이 있다. 자, 배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자, 뭐라고 하느냐면 석곡은 배움에는 6등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칙행이라고. 칙행은 이제 이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을 그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칙행. 법칙이 맞도록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정심입니다.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하는 삶, 직행, 법칙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잘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통례, 예에 달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천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6가지가 배움의 등급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칙행부터 시작하죠. 이 칙행은 바로 독행과 같습니다. 돈독히, 독실하게 행하다. 자, 이 독이죠. 독행, 독실하게 행하는 것.
독행,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문장을 잘 쓰고 예를 통달하고 그 다음에 본성을 알고 그 다음에 천명을 아는 거. 자, 이 6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덕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자, 덕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실을 삼가하고 몸이 세워지고 마음을 바르면 덕이 진전되고, 자, 행실을 삼가하면 몸이 세워지고, 그죠? 행실을 삼가하면 몸이 세워지고 마음을 바르게 되면 덕이 진전되고, 문장을 이루면 글이 닦여지고, 기회를 통달하면 남을 섬길 수가 있고, 본성을 알면 천리를 닦을 수가 있고, 천리를 알게 되면 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6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행은 효제를 근본으로 삼고, 직행. 자, 행동을 독실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요거부터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논어 2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효제를 근본으로 삼고,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충과 신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충과 신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시경과 서경을 어뜸으로 보는 거죠. 시경과 서경을 보고, 그 다음 통이해, 예술의 이제 통하기 위해서는 예와 수를 근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통예는 예술을 근간으로 한다. 성리는 이 지성이죠. 자, 성리는 성과 리는 한 번이 어뜸이 되니, 일은 중이고 중은 허고 허는 성이고 성은 곧 천이고 천은 곧 도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리, 이 성과 리라고 하는, 자, 이 부분, 성리, 그죠? 성리를 근본으로 해서 나아가다 보면 바로 이 도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리를 잘하면 성리를 진성궁리죠. 자, 이 진입니다. 다할 진짜, 본성을 완전히 깨닫고, 궁리, 이 궁리죠. 자, 진성궁리. 자신의 어떤 본성을, 이 성품, 본성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히 하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궁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직행을 잘하는 사람, 이제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은 잘 봤는데 정심을 잘하는 자는 보지 못했고, 자,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고, 성장,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은 봤는데 예에까지 완전히 통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자, 그럼 뭐를 중시하는 겁니까? 바로 정심과 통예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출발선이고 여기는 마침입니다. 그래서 직행을 통해서 정심으로 가게 되고, 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장은 누구나 다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통예까지 가야 되고, 직행,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궁극적으로는 정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성, 나의 본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 사람이 태어나서 천리, 하늘 이치까지 완전히 알아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도달할 수 있는 것, 뒤에는 지금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려운 것은 옛날에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옛날 사람들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곡 심서의 하교편에, 하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했는 걸 정리해 보면, 자, 직행, 이 직행, 성장, 지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정신과 통의 지체는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요걸 다 함께 가는 게 이제 이걸 다 잘하는 게 바로 요 성덕이다는 겁니다. 자, 뭐 요런 부분들은 굳이 또 뭐 자세하게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자, 직행 요 부분인데 직행은 효제를 근본으로 삼고 성장은 시설을 근본으로 삼고 이 본성을 깨닫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 즉 중, 허중이라고 하는 중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정심은 중심에서, 통리에는 예수에서, 그 다음에 지체는 지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명명도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명덕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석곡 이기준 선생이 생각하는 학문적 가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성덕, 즉 명명덕입니다. 명명덕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명명덕.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잘하고 있는 부분. 자, 이 잘 못하는 부분을 보니까 정신통의 지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갖고 가는 것을 잘 못하고 있고, 행동, 문장, 자, 지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자, 두렵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주제는 꽤 안타까워합니다. 석곡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미루어서 따져본다면 우리 유자들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폐단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오로지 문장만을 숭상하고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고 공경이라고 하는 경자만을 유독 주장해서 자, 이 부분 경자를 주장한 건 누굽니까? 태계입니다. 태계 선생이 경자를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경자만을 유독 주장해서 인도 사람이 도를 구하지 않았고 박하게 힘쓰고 거친 것을 기록하면서 예로서 요약할 줄을 모르고 자, 엄숙함을 지켜서 활약할 줄도 모르고 개성할 줄도 모르고 독서를 하여 자신도 모르게 춤이 나올 만큼 기파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나 꺼진 재와 같아 쓸 곳이 없고 게다가 남과 나의 경계를 분명히 긋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잘난 체 합니다. 학문의 도가 어찌 참으로 이와 같단 말입니까? 붕당과 원수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붕당과 원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석곡 이기준 선생의 경우에는 이 붕당 그리고 이제 서로가 원수를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이 서로 나뉘어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석동 서재 원운이라고 해서
아까 그 저기 주택이 있던 그 건물이 바로 석동 서당, 석동 서재였거든요. 자, 요 거기 이 석동 서재, 옛날 석동 서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쓴 시가 바로 이제 이 시입니다. 자, 요 시인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서 사십 미성명하고 그죠? 만촉 산해 수무평이라. 자, 이게 이제 석동서당의 이제 맨 첫 번째 구. 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미.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율시거든요. 7원 율시, 7개, 기함, 기련, 뭐, 기승전결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련, 함년, 기함, 경련, 미련, 꼬리 미자 써서 미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요게, 이 7은 율시입니다. 자, 이거는 율시예요, 율시. 자, 율시입니다. 이 절구 같은 경우에는 요 네 줄만 있죠. 네 줄만 있습니다. 네 줄만 있고요. 율시는 이제 8줄입니다. 8줄이니까 기함 경미로 하면 두 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한시의 경우에는 자, 위에 이 두 줄이 이제 이 말을 이제 끌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상황 또는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 그 대상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 자,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자, 여기 경과 미연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으려. 그래서 항상 이제 한시는 풍경을 바라보는 나와 그 다음에 그 풍경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이 함께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시는 우리 한글 시와는 달리 항상 풍경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다. 자, 이제 금서는 검은고와 책이라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하응,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뭡니까, 무첨당에 들러서 뭐라고 적고 갔습니까? 좌해 금서라고 하는, 글을 적고 갔다 했잖아요. 좌해. 바다의 왼쪽 편에 있다. 좌해 금서. 해서 검은고 금자와 글서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부예요. 그죠? 공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금서 4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지 40년. 이렇게 되죠. 금서 40. 이러면 공부를 한 지 40년. 자, 이 시를 쓰는 이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말. 40년에 미성명, 이제 이름을 이루지 못했다. 이름을 얻지 못했다죠. 이름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자기의 겸사죠. 자신의 겸사입니다. 자신의 겸사. 뭐 이름을 얻지 못했다. 자신의 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지막히 깎을 촉, 삭. 여기서 사기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늦지막히 산벼랑을 깎아서 몇 마지기를 장만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이 산을 이렇게 깎아 가지고 이렇게 몇 마지기를 마련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산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산이 되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이제 앞산이고 이것도 다 언덕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를 평평하게 깎아요. 좀 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당을 지었다는 거죠. 자, 여기 서당을 지었는 겁니다. 서당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요런 언덕입니다. 요렇게 언덕. 자, 여기입니다. 서당을 지은 거죠.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서당을 해서 자, 서당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 늙음하게 산 기슭을 깎아서 몇 평을 장만했다. 자, 이 40년 만에, 그죠? 40년 만에 이제 몇 평을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자, 소나무 아래 바위에 집을 얽으니 시원하고, 이 소나무 이렇게 있으면 소나무 아래에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자, 소나무 아래에 집을 지었는데, 샘물 소리가 창으로 들리니, 들창이죠. 샘물 소리가 이 들창으로 들리는 겁니다. 들리니 흙 그들도 시원하구나. 자, 이 소나무 아래에 집을 얽어 놨어요. 집을 지어 놓으니 시원하고 샘물 소리 들창으로 들리니 흙 그들도 시원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석곡서당이 마련이 된 이곳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언덕을 깎아가지고 편편하게 해서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요 아래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죠?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샘물 소리가 들창으로 들린다. 자, 이 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자, 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창으로 이제 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길을 따라서 요 건너편에 이제 바다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시가 여기까지를 적고 있습니다. 자, 석곡서당에 앉아가지고 40년이 되어서 40살, 40세, 4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집을 이렇게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짓는데 요 서당으로 지었습니다. 자, 서당으로 지어서 처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서당을 짓고 난 뒤에 처음 쓴 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옛글을 배우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글을 배우면서 이제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분수에 넘치게 백성을 보호하려 했다. 자기의 능력에 과분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럭저럭 남은 책 품고 마땅한 곳 얻어서. 자, 남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후학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후학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팔베개 하고 길게 휘바람 불면서 마음속에 그 간증을 드러내려나. 자, 한가하고 팔베개 하고 이 서당에 누워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이 시에 드러납니다. 예, 그죠? 바쁜 것도 없고 한가하고 이 팔베개 이렇게 하고 요렇게 팔베개 하고 이래 누워서 휘파람을 불면서, 휘파람이 편안할 때, 정말 행복할 때 나오는 게 휘파람이잖아요. 한가로울 때 휘파람을 불면서 마음속 그 감정을 드러내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시가 이제 석동서재 원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석동서재 원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실제 이제 석동 서재 기문이 있습니다. 기문이 있는데, 기문을 제가 책의 우리 교재의 117쪽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곡서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석곡서당 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서당은 기해년인 1899년 1899년에 99년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월 여름입니다. 여름이잖아요. 4월에 완공이 되었다. 그해 갈거지 때 낙성식을 했다. 서당이 있는 곳은 수백 리 안에 먼 곳 가까운 곳에 산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이곳을 향해 공손히 절을 하는 것 같고 콸콸 샘물이 쏟아져 뜰을 돌며 집을 100곳쯤 지나 비로소 계곡물과 만나서 바다 구비를 감싼다. 자, 아까 요 했죠. 여기 이제 동해 바다가 요래 있습니다. 자, 요게 요게 이제 물길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창을 통해서 뭡니까? 샘물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수백 리 안에 먼 곳 가까운 곳에 산들이 끊이지 않고, 자, 아까 봤었잖아요. 아까 봤죠? 우리 책에 또 지금 석곡서당 주변의 풍광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는데, 자, 공손히 이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같다. 콸콸 샘물이 쏟아져 뜰을 돌며 집을 100곳쯤 지나 비로소 계곡물과 만나 바다 구비를 감싸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곳에 초가집 한 채가 볼품없이 조그맣게 그 사이에 끼어서 있듯이 서 있는데, 창은 흙으로 바르고 살인문은 대나무로 엮었고, 계단은 석회로 칠하고, 자리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졌고, 마루는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작은 집입니다. 뜰은 말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아주 작은, 정말 한 칸짜리 초가집 한 채 같으면 두 칸이겠다. 그죠? 마루가 있고 방 두 개 있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이를 볼 때 서당은 비록 작고 좁은 땅에 터를 잡고 있지만 소나무 그늘과 바위 겨울이 있고 멀리 가까이에 굽이치는 산 골짜기를 볼 수 있는 풍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 앞에 요 뜰 보이는 거죠. 자, 요걸 연상하면서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 자, 요거. 자, 이 주변에 이 산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산들이 있고 이 산이 뭡니까? 인사하듯이 본다는 거잖아요. 요렇게 다들 이렇게 요런 언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전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곡 물길이 지나고요. 그래서 풍광이 좋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 건너편 요 바다 보이시죠? 바다 요 해서 요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바닷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석곡은 손님들과 만나 학문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아이들에게 시경, 서경 그리고 예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의 시에서 나는 젊은 시절 옛글을 배우고 백성을 보호하려 했다는 말은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공부하여 깨우친 학문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자신의 신념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석고 이규준 선생이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40년이 되는 이때 서당을 지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 석곡 이규준 선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석동서재라고 하는 석동 서당을 짓는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 한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